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일요일이래. 어제죠? 과천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요. 눈이 너무 이쁘게 오는 거야. 그랬었죠. 진짜 겨울왕국이었어요. 물론 차도 막히고 우산도 없어서 머리가 좀 젖긴 했지만 간만에 아주 멋진 눈을 봐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실은 어제 과천을 다녀왔거든요. 과천과학관. 예. 거기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장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우리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강원도 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경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설경이나 이런 게 너무 이쁘고 주변에 산에 나무에 눈이 내린 게 진짜 강원도 부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자랑을 하더라고요. 눈이요. 그리고 되게 컸어요. 팝콘처럼. 그러니까 소곡소곡 쌓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랬었죠. 그렇게 눈이 쌓이는 것만큼 요즘 인기가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과천과학관 갔다 와서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딱 봤던 게 뭔지 아세요? 무한도전? 무한도전 말고 필리버스터라고. 필리버스터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며칠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대요. 근데 원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을 때는 국회 방송이란 데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일반인들이 그걸 전혀 몰랐었잖아. 네.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케이블 TV나 이런 데도 국회 방송이 있지만 그거 누가 들어가서 봐요. 사실 그동안은 재미없었죠.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 필리버스터 보기 열풍이 불고 있대요. 그래서 신조어까지 생겼대요. 마국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 이래서 마국텔 보기 열풍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요. 저도 어제 들어가가지고 필리버스터 마국텔을 열심히 봤는데 열 몇 시간씩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어떤 얘기 반복하는 거 아니야? 요번 사항,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과 관련 없는 얘기를 쓸데없는 얘기만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들어가서 보시면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해왔는지 보면은 진짜 한편의 강연을 듣는 듯한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특히나 어제 썼던 홍종학 의원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홍종학 의원이 한 강의는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경제학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 실제로 이분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래요. 저도 이 홍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요. 저도 잠시 들어봤었는데 진짜 학생들 가르치듯이 조근조근 설명해 주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홍 의원이 그러면 어제 뭔 얘기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홍종학 의원이 어제 필리버스터를 한 내용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국가 비상사태인 건 맞지만 안보의 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 비상사태다. 홍 의원의 주장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홍 의원이 영화를 좋아하시나 봐. 제가 보기에는. 네.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있죠.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프로포즈할 때 뭐 들고 나와요? 스케치북. 그렇죠. 스케치북을 들고 나오시는데 홍 의원도 어제 필리버스터 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자료, 그래프 같은 걸 붙여놓고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프로포즈 하듯이. 태블릿이 아니고. 태블릿이 아니었어요. 스케치북을 넘겨가면서 하시는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런 글도 있어요. 홍 의원의 스케치북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주 아날로그를 제대로 쓰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홍 의원의 발언 중에 제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다음 카카오 있죠. 네. 다음 카카오 사례를 홍 의원이 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7년이었죠. 네. 근데 다음 카카오에 대한 장기 세무조사가 몇 번 있었는 줄 아세요? 장기 세무조사요? 네. 한 번 정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통 많아야 한 번 생각하실 텐데 무려 7년 동안 장기 세무조사를 3번이나 했대요. 장기라 하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무려 세무조사만 173일. 와.
그러니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세무 담당 직원들은 다른 일을 못 했겠네요. 세무 담당 직원들은 다음카카오 가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 자료 가져다가 173일 동안 탈탈 턴 거야. 탈탈 털었는데도 큰 탈세 혐의 하나 잡아내지 못했는데, 문제는 7년 동안 장기 세무조사를 3번이나 받은 국내 기업이 도대체 몇 %나 있느냐? 0.06%밖에 없다는 거예요. 0.06. 그래서 홍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음카카오에 이서구 대표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관두신 이서구 대표도 불구속 기소하고 뒷조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뒷조사한 내용도 언론에 살짝 흘렸어요.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갖가지 나쁜 소문까지 흘려버렸잖아. 결국 이서구 대표는 사퇴하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다음카카오를 쥐잡듯이 잡았을까?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죠. 카톡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카톡을 들여다볼 수 있게 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서구 대표 시절에 다음카카오는 그거 못한다,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도 하고,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별로 탈세 혐의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대표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말인 거죠. 이 사례를 봤었을 때 정부에서 주장하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국민들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을 할 것이냐, 홍 의원은 그거를 조목조목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커버그라든지 젊은 IT 창업가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홍 의원은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박 PD가 방금 언급한 애플과 FBI의 논란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살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정부가 정보를 보겠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막는 그런 제품을 대부분 사람들이 사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겠느냐, 애플의 휴대폰을 사겠느냐. 당연히 애플의 휴대폰을 사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당장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기 전에 이걸 한 번씩 시켜보면 어떨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올바른지를 검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본고사 하면서 논술 했듯이 괜찮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한 언론에서는 이 얘기를 썼었어요. 필리버스터가 국회의원들은 다 외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필리버스터 보기 열풍, 그것 때문에 국회 찾아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사진도 보니까 국회의원들 앉아있는 자리는 텅 비어있는데 방청석은 꽉 차 있어 보니까. 애들 손을 잡고 산교육이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모님들은 정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치가 밥을 못 먹여줄 수도 있지만 정치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데려가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가 밥 먹여주고 있지 않아요? 경남도 보면 알 수 있는데.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요즘 경기 어렵다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통계로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경기라고 하죠. 7년 동안 최악이라고 합니다. 7년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기랑 똑같네. 요때가 금융위기였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지금
최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작년에 우리 4월에 메르스 때문에 역시 최악이었잖아요. 소비 심리 역시 메르스 수준으로 위축이 됐다. 이러한 자료가 발표가 됐어요. 오늘 한국은행이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하죠. 그리고 경제심리지수 ESI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63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는 4개월 연속 하락한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에 약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BSI는 기준선이 100 아니에요? 100? 그렇습니다. 근데 100보다 37이나 빠지네? 그렇죠. 100이 평균인데 100보다 37이 빠지니까 엄청 좋지 않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비교 기준이 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때는 56이었네요. 조만간 50 후반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황 지수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내수기업보다는 수출기업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더 취약해졌다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활짝 웃는 직원들이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공기업? 요즘 공기업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기업은 아니고요. 정유화학사들. 정유화학사들이 유가가 하락했는데 대박이 났잖아. 그래서 직원들한테 적지 않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 GS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 직원에게 기본급 대비 350%의 성과급을 지급했대. GS칼텍스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 많이 받았겠네요. 저는 성과급을 많이 받아보진 못했는데 100%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100%가 최고였잖아요. 100%. 근데 여기는 벌써 3.5배네.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구만. 그런데 스케일이 다르다는 얘기가 더 나올 거예요. 지난해 12월에도 기본급에 500% 성과급을 지급했었대요. 와, 5배. 네, 그러니까 2달마다 성과급을 주고 있는 거야. 아니 기본급의 5배면 반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기본급 이외에 상여금이나 이런 게 많을 테니까 뭐 반년치 연봉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장난 아니겠죠. 아무튼 GS칼텍스가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와, 영업이익이라 하면 이것저것 다 털고 남은 진짜 순수한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 GS칼텍스뿐만 아니라요. S오일 있죠. S오일. S오일도 지난해 역대 2번째로 좋은 실적을 올렸대요. 이렇게 실적을 많이 올렸으니 직원들한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역시 풀었어요. 다음 달에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GS칼텍스보다 훨씬 더 많이 줘. 더 많이 줘요? 700%. 7배. 이야. S오일이 7배를 준다고 하니까 어깨 1위인 SK이노베이션 여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800% 성과급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부럽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보너스를 많이 줘야 된다, 이게 저희 경제브리핑의 기조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기름 넣는 국민 주머니 사정이 나쁘니까 참 이게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유사들이 이렇게 보너스 많이 주는 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기름값이 높은 거는 정유사들의 문제보다는 정부의 문제가 훨씬 더 크잖아요. 네. 저희가 그걸 여러 번 지적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타면 쩍벌남 아시죠? 쩍벌남. 네, 쩍벌남뿐만 아니라 가지런히 앉아도 본의 아니게 덩치가 크신 분들은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리뿐만 아니라 이게 팔꿈치가 많이 있잖아요. 팔꿈치를 이렇게 오므리고 타는데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옆 사람 부닥치게 일부러 그렇게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게 물론 그분들의 매너 문제도 있지만 사실 전철 자체가 좁아요. 맞아요. 이게 한 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7명이 앉거든요. 7명이나 앉는군요. 예. 그래서 2017년부터는 6명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씩 넓힌다고 합니다. 이건 좋네요. 예. 오늘
2017년에 투입되는 지하철 2호선 새 전동차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은 6명짜리 의자라는 거죠. 좋네요. 네. 근데 배경을 보니 서울 메트로에서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요새 성인 체구가 커져서 한 석당 크기를 늘려달라. 이 배경이 좀 웃기지 않아요? 성인 체구가 커졌다. 커져서 그런 건지 매너가 나쁜 건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 보죠. 네.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그럼요.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도 많고 통장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놀랬던 게요. 거주지가 아닌 지점에서 통장을 못 만드는 거야. 그렇게 돼 있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도 대포 통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법이 바뀌었대요. 그렇군요. 네. 대포 통장으로 인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 왔는데 이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100만 원 이하로 입출금을 하는 그런 통장은 쉽게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업권이 오늘 이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100만 원 이하로 소액 인출 이체 이렇게만 하는 통장을 쉽게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맞아요. 그동안은 취지는 좋은데 대포 통장을 만들려는 서민, 중산층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선의의 소비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소수의 대포 통장을 만들려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이번에 또 먹었어요. 뭘 먹어요? 이번에는 주차장 앱이네요. 주차장 앱 중에 파크 히어, 여기에 주차해라는 뜻이겠죠? 파크 히어를 인수를 했어요. 가격이나 이런 건 공개가 안 됐는데 최소 수십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기사를 운영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김기사도 록앤올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자회사로 편입을 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보장을 해줬었거든요. 파크히어도 비슷한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파크히어는 서울 경기 5천여 개 주차장 정보, 500여 개 주차장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리하겠죠. 1월 기준으로 누적 다운 30만, 이용자는 15만 명이네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김기사가 카카오 네이비로 바뀌었잖아요. 네, 카카오 네이비에서 파크 히어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거를 목적으로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를 키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 멘트 나오죠. 그러면서 창이 하나 뜨겠죠. 파크 히어가 안내하는 주차장. 오, 좋네. 반경 100m 안에 어디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압정 모양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주차를 하면 간편하게 서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파크히어 편리하냐?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괜찮은 앱이다. 다만 단점이 있대. 뭐냐면요, 노쇼, 저희가 토요일에도 방송을 했잖아요. 그랬었죠. 여기도 노쇼 고객이 많대요. 그래서 파크히어 앱으로 예약을 한 손님보다는 그 주차장 바로 입구에 있는 예약하지 않은 손님을 더 먼저 챙겨준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도심의 주요 지역 주차장은 예약을 하든 안 하든 앱을 키든 말든 항상 자리가 없다.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단점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외신을 좀 살펴볼 텐데 곧 3월이잖아요. 내일부터. 네. 보통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이 가장 많이 드는 게 1월 1일 새해 첫날이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나 사업적으로는 3월이 새해를 시작한다 이런 기분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분기 시작을
보통 3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둠침침했던 겨울도 이제 3월 들어서는 봄으로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하니까 3월부터는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 글로벌 경제계에서는 3월에 중대 고비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3월에 이벤트가 많어. 일단 중국 양회 이거 들어보셨죠? 쌍용 양회는 들어봤는데. 쌍용 양회 말고 중국 양회. 이게 중국에서 엄청 중요한 행사거든요. 근데 중국 영향력이 미국 못지않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양회에 대한 관심도 글로벌 경제에서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산유국들이 회의를 한대요. 3월 중순경에. 오펙이 아니라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유가와 엄청나게 관련된 회의일 것 같아요. 또 미국과 일본, 유로존 경제권들이 통화 정책을 또 3월에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 가지가 삼각파도 형태로 글로벌 경제에 차곡차곡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삼각파도를 제대로만 넣게 되면 뭐 글로벌 경제가 지금의 침체에서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파도에 하나하나 이렇게 쓰러져 가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2008년 경제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삼각파도를 서핑보드로 잘 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삼각파도를 잘 타려면 삼각파도가 도대체 어떻게 닥칠 것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도를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양회를 얘기했었잖아요. 중국 양회. 중국 양회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시코노믹스예요. 시코노믹스란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세요? 지코는 아는데. 지코는 뭐예요?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 아이. 잘 나가는. 갑자기 글로벌 경제 하는데 연예인 얘기하면 어떡해. 시코랑 좀 비슷해서. 시코노믹스는 시진핑의 경제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죠. 일단 시코노믹스가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게 글로벌 경제에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대요. 일단 양회란 뭔지를 살펴보면요.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인대. 맞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가끔가다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공산당이 모든 경제를 계획경제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북한이 계획경제 하듯이 중국도 아직도 계획경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중국이 아직 자본주의 국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정치 행사가 그러니까 양회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이번 양회에서는 뭐가 결정되냐면 중국이 아까 얘기대로 계획경제라고 했잖아요. 13차 5개년 계획 이거의 출발 원년 이게 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이 청사진이 13.5 기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확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국정 운영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날 열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전인대는 5일에 개막된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13차 5개년 계획 이게 끝난 다음에죠. 이때까지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샤오캉이 뭐냐면 모든 국민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 인민이죠. 인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이걸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얘기인 거지 한마디로. 샤오가 그거잖아요. 작을 소. 샤오미도 이 샤오잖아요. 네. 그래서 1949년 신중국 그러니까 중국인민공화국 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조화로운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미래 비전을 추진하고 있대요. 이를 위해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질적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질 것 같으니까 질적으로 이제는 뭔가를 이뤄보겠다. 기조가 바뀌는군요. 그렇죠. 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도 6.5%로 하향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높네요. 그래도 높긴 하지만 기존에 7%가 훨씬 넘었던 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죠.
일단 질적 성장 도대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 이번 양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한대요. 구조 개혁 및 생산 과잉 해소를 위해서 공급 측면의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일어난대요. 구체적으로는요, 과잉 생산력을 해소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국영기업이 지배하는 영역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강, 조선 등 중공업과 부동산 부문이 과잉 생산 공급 해소, 또 중국 경제의 내관인 지방정부 부채 줄이기, 인위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 지양, 보조금으로 버티는 좀비 기업 퇴출, 이런 실천 방안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중국도 디테일에 신경을 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되면 국방력도 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인가. 보통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경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방 예산은 2자릿수로 증액을 할 거래요. 최대 30%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그렇죠. 한국에서 사드를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중국 정부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새로운 전략 미사일 운용 부대, 로켓군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창설하겠다. 또 항공모함도 추가 건조하겠다. 이거를 벌써 중국 정부가 승인을 했대. 거기다가 중국이 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뚝 쓴다. 예. 올해를 군사 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깊숙이 살펴보면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중국이 작년부터 대외 발전 전략으로 1대1로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육상과 해상을 하나로 엮겠다. 이건데 이거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보관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방 예산을 2자릿수로 늘린다. 이건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동북아의 정세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미국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 이런 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다 국방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갖다 그냥 때려 부으면 된다. 그게 미국이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위안화도 그런 식으로 신뢰도를 갖춰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튼 저는 3월에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전략 수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로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경제는 속도를 줄이겠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 어디다 해? 거기다가 국방력은 키우겠다. 우리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파도는요. 아까 산유국이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3월 중순에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 네 나라가 모인대요. 이 네 나라가 왜 모일까요? 당연히 유가가 너무 많이 추락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려보자 이래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네 나라만 가지고는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네 나라는 오펙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이번 회의에 좀 참가해줘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일단 아까 얘기했던 네 나라는 회의에 앞서서 벌써 합의를 하나 도출을 해냈어요. 산유량을 1월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떨떠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동결이거든요. 감산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나라도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동결만 시켜놓은 거지 감산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지적을 해요. 4개국의 원유 생산량은 이미 최고치인데 동결 합의는 감산 합의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면 일단 현재 자기들 역량의 최고치를 뽑고 있는데 거기서 줄이지 않고 그냥 동결시키겠다는 거는 계속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열리는 회의에서도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주변 여건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희가 경제브리핑 시간에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못 팔아먹었던 석유를 팔려고 지금 열심히 증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특히 일일 생산량을 50만 배럴이나 2번에 걸쳐서 증산을 했어요. 근데 또 주목해야 될 국가가 하나 또 나타났어. 어디죠? 이라크?
아니, 이라크 말고 예전에 동아건설에서 이 나라 가가지고 수로를 판다고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 아, 리비아. 카다피 집권하고 있었을 때 미국이랑 한판 해가지고 여기도 아작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리비아도 최근에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될까? 석유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 리비아가 예전에 카다피 통치 시절에는 하루 160만 배럴을 원유를 생산을 했대요. 그런데 현재는 40만 배럴밖에 안 돼요. 4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리비아에서는 예전에 160만 배럴 생산을 했으니까 그만큼 끌어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산술 계산적으로 이란과 리비아에서만 하루에 몇만 배럴이 더 증산이 되냐면 200만 배럴. 아, 그러니까 기존의 오펙에서도 생산량을 줄일 수가 없군요. 그렇죠. 얘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죠. 3월 중순에 회의를 하겠다는 4개국이 이란과 리비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어떤 카드를 내밀까? 이거를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텐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정이 안 좋죠. 네.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4개국 보면 다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우리 반미 동맹 하자. 그래서 감산에 나서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갈등만 해결이 되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4개국 회의가 열리기 전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저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요, 금리예요, 금리. 뭔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대요. 3월에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대. 근데 유럽과 일본은행은 벌써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에서 더 내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하를 뚝 뚫고 더 내려가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더 내게 하겠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왜 이런 전망이 났냐 하면 유럽과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 처방을 받았는데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안 나오니까 몰입핀을 한 번 더 넣자. 무조건 어떻게든 살려놓고 보자. 이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몰핀 많이 맞으면 쇼크 오는데. 그러니까 쇼크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유로존 탈퇴하겠다는 나라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6월에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또 용어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 미국도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옐렌 의장이 지난번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내비쳤잖아. 이거를 근거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것인가? 저는 이거에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일본과 유럽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레이트 디버전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는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몰려요? 미국으로만 몰리는 거야. 미국으로만 몰리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게 미국이 수출이 잘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미국 수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달러와 강세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되면 미국 경제에 과히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미국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신흥국들에서 미국 제품을 사줘야 되잖아요. 신흥국 경제가 어느 정도 탄탄해야 미국 제품을 사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리도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강화되는 거야. 신흥국에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즘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점점 수출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악영향이 오니까 옐렌 의장이나 미국 관련된 경제계 관련된 사람들이 살짝
차단막을 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쓸 수도 있다. 그래야지 미국에 돈이 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그레이트 디버전스가 돼버리면 영향을 받지 않을 나라 국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레이트 디버전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 상태를 보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고용과 물가 지표가 점점 한계점에 다다랐어요. 한계점이란 건 나쁘게 다다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하면 거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고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물가도 목표인 2%에 가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미국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게 두렵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미국 금리가 단순히 경제 논리로 보면 금리를 인상하기가 힘들죠. 근데 중국과 미국의 대립 관계에서 보면 충분히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지적해 드렸듯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도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겠어요, 중국이? 우리랑 한판 뜨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경제를 더욱더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네. 그런 유혹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무기로 중국을 압박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금리를 더 올려버려서 중국에 투자됐던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얘기를 드렸던 것도 정치랑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경제 논리만 모든 게 흘러간다면 지금 같은 경제 위기나 이런 게 별로 없었겠지만 정치적 논리가 경제에 침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도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만 따로 놓고 보지 마시고 정치와 함께 보신다면 훨씬 더 경제적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삼각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논리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와 함께 어떤 묘수가 필요한지 좀 더 진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들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은 기사가 하나 있어서 좀 제가 읽어드릴까 해요. 이게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덴마크에 등장한 재고식품 파는 슈퍼. 재고식품이요? 네, 재고식품이래요. 일단 기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멀쩡한 식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동낭비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해가 된다. 그래서 위푸드는 식품 낭비와의 전쟁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덴마크에서 위푸드라는 업체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대요. 이 위푸드는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포장이 훼손돼 상점에서 버려지는 재고식품을 정상가의 30에서 50% 판매하는 이런 슈퍼래요. 아니 포장이 훼손된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어떻게 먹어요? 우유 같은 경우에도 2, 3일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갓 지난 거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유통기한이 몇 달, 1년 이렇게 지난 거를 판 건 아닌 거죠. 아무튼 이 아이디어는요, 덴마크 시민단체인 덴마크 교회 구호단 여기서 처음 만들었대요. 위푸드가 인기를 끄니까 덴마크가 왕이 있잖아요. 왕세자비도 있어요. 왕세자비나 이런 사람들이 위푸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했겠죠. 그러면서 덴마크 내에서 화제가 됐고 또 국민들도 1년에 걸쳐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만 원에 가까운 기부금도 모아줘서 매장을 열 수가 있었대요. 덴마크가 지금 왕이 있는 나라라고 하셨잖아요.
햄릿이 덴마크 왕자잖아. 아무튼 위푸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대요. 대형 식품 유통기업인 포텍스로부터 빵과 가공식품을 제공받고 있고요. 가격을 낮춰서 받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과일 수입업체, 정유업자 이런 사람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포장이 훼손되거나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공익성도 강하고 훌륭합니다. 근데 딱 하나,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식중독 환자만 안 나오면은 이 회사는 번창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한 명만 나오면 아마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렇게 위험성은 있지만 발상은 참 기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업화시키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그런 희생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식 쓰레기 절약하는 걸 생각하면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겠죠.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